따귀가 뺨에 날아와 꽂히는 순간 최고급 한정식집 전체가 숨을 죽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대고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라 소리쳤고 약혼자 박지훈은 외면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겠지만 이 싸대기 하나가 내 사랑을 박살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 박씨 집안의 미래건설에 종말의 서곡을 울린 셈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법은 차갑지만 정의는 뜨거워야 한다고. 이제 나는 그들에게 뼈저리게 뜨거운 대가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줄 생각이다. 박지훈과 나는 3년을 만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청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집안 회사인 미래건설의 프로젝트 팀장이었고 전형적인 재벌 2세였다. 반면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로펌의 평범한 직원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드라마 같았다. 그는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반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고 내가 야근하는 깊은 밤이면 1시간이 넘게 차를 몰아 따끈한 삼계탕 한 그릇을 건네주곤 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처음 알았다. 그래서 그가 청혼했을 때 나는 받아들였다. 우리 사이에 거대한 계급의 벽이 가로놓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 벽을 넘기 위해, 아니, 그 벽이 조금이라도 덜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먼 친척 손에 자랐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이신 아버지 강인성은 일찍 돌아가신 평범한 공무원이 되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나의 배경에 겁을 먹고 우리 관계에 불필요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충분히 겸손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면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결과적으로 그건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룸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 보호자 역할은 은퇴 후 시골에서 꽃을 가꾸며 지내시는 이모님이 맡아주셨다. 이모님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아버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유일한 분이셨다. 나를 위해 일부러 시골에서 올라와 내가 사들인 새 옷을 입고 20명은 좋게 앉을 법한 거대한 원형 테이블 옆에서 불안한 듯 앉아 계셨다. 박지훈의 어머니 최 여사는 우리가 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몸에 딱 맞는 샤넬 수트를 차려입은 그녀의 손목에서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파텍 필립 시계가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찻잔 뚜껑으로 거품을 살짝 걷어내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듣기에 충분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지훈이가 워낙 마음이 여려서 수아 씨 혼자인 게 늘 마음에 걸렸나 봐요. 정중하게 들렸지만 그 행간의 스민 우월감은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그녀가 말하는 동정은 시혜의 다른 말일 뿐이었다. 순박한 이모님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고생은요 하고 연신 손사래를 쳤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딱하지. 최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더니 금세 화제를 바꾸며 과시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되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재벌은 아니어도 이 건설업계에서 미래건설 네 글자면 다들 알아주거든. 얼마 전에는 국회의장님 댁 아드님 결혼식에도 다녀왔지 뭐니. 지훈이 아버지는 요즘도 바빠. 어떻게든 사업 좀 같이 해보려는 국회의원나 고위 공무원들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다니까. 그녀는 말하면서도 눈초리로 나와 이모님을 훑었다. 우리 얼굴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부러움과 경외감을 감상하려는 듯이. 내 옆에 앉은 박지훈이 내 손을 살짝 건드리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아버지, 미래건설의 박 사장은 시종일관 사업가 특유의 영악하고 무심한 미소를 띤 채 가끔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칠 뿐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듯했다.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집안이 아들보다 못하길 바라겠는가. 그녀는 그저 그녀만의 방식으로 내가 자기 아들의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했고 박지훈의 마음속 내 존재감을 너무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알코올 덕분인지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진 듯 했다. 최 여사는 초반에 기선제압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는지 자랑스러운 집안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회사가 입찰 경쟁 중인 광교 신도시의 노른자 땅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벌렸다. 그 땅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 수많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 땅. 거의 넘어왔지. 최 여사는 최고급 한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바깥 양반들은 규정대로 입찰서만 내면 다 되는 줄 알지. 무슨 소용이야? 이런 사업은 서류 나부랭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국토교통부 그 양반들만 잘 구워 삶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지훈이 아버지가 다 계획해뒀어. 다음 주에 제주도로 모셔서 머리 좀 식혀드릴 거야. 그녀의 말은 노골적이었다. 뇌물을 바치는 일이 무슨 대단한 공적인 양 거침없이 떠들어댔다. 나는 속으로 덜컥했다. 법조인으로서 나의 직업적 본능은 구워 삶다, 계획하다 같은 단어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접대가 아니었다. 명백한 정경유착이자 범죄 행위였다. 거의 반사적으로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낮추고 어조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유지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얼굴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박 사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고 안경 너머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내 오지랖을 후회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나는 억지로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직업적인 습관 때문에요. 워낙 중요한 사업이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직업적인 습관.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작 로펌 보조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날 가르쳐? 우리 미래건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너 같은 애송이는 평생 가도 모를 처세술 덕분이야. 엄마, 수아는 그런 뜻이.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넌 입 다물어. 최 여사는 아들을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모든 분노를 내게로 돌렸다. 내가 고른 것 좀 봐라. 시집 오기도 전부터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역시 애비 애미 없이 자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애비 애미 없이 자란 애들, 그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의 허영심도 경멸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테이블 아래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모님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황급히 일어나 중재에 나섰다. 사부인, 진정하세요. 수아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댁은 또 뭔데 끼어들어. 여긴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최 여사는 이모님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박씨 집안에 들어오려면 벙어리가 되는 법부터 배워.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지훈이가 길에서 주워온 고아주제에. 그녀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다. 갑자기 그녀가 손을 번쩍 쳐들었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매운 손마디 왼쪽 뺨을 강타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겁에 질려 눈이 동그래진 이모님과 무심하게 이 모든 것을 방관하는 박 사장의 표정이 보였다. 고급 한정식집의 한 구석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지만 내 눈은 단 한 사람, 박지훈을 향해 있었다.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나의 약혼자. 나는 그가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내 눈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가 내 앞으로 달려와 나를 감싸주기를, 적어도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너무하셨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불을 뿜는 어머니의 눈과 마주치자 그의 모든 용기는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시선을 피하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고작 그 한마디였다. 깃털처럼 가볍고 힘없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산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의 비겁한 모습과 차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눈동자를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3년의 세월, 그 깊은 밤의 삼계탕, 그 달콤했던 맹세들이 굴욕과 배신이 담긴 이 싸대기 한 방 앞에서 모두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되어버렸다. 그가 말하던 사랑은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다. 권력과 가족 앞에서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극도의 굴욕감과 싸늘한 절망 앞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행동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손을 들어 그녀가 흐트러뜨린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옷에 주름을 폈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찬 최 여사를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며 그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맑고 단단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고는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채 얼어붙은 이모님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리고 숨막히는 그 방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박지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수아야. 강수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식당 문을 나서자 서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타는 뺨을 스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고급 요리와 굴욕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마침내 서늘한 공기로 대체되었다. 나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밝고 또 아주 차가웠다. 박씨 집안, 그리고 미래건설. 당신들은 오늘 휘두른 이 싸대기 한 방으로 어떤 미래를 걷어차 버렸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서초구의 고급 주택가에 조용히 자리 잡은 단독주택은 내가 말했던 평범한 공무원의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걸었다. 이모님은 내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따랐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 강인성 부장판사님께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다. 콧등에는 금태 안경이 걸려 있었고 편안한 실내복 차림은 법정에서의 위험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현관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고 나를 보며 온화하게 웃으셨다. 왔구나. 식사는? 얼굴이 왜 그러니? 내 왼쪽 뺨에 선명하게 남은 5손가락 자국을 본 순간 아버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걸어오셨다. 그의 눈빛은 처음에 당혹스러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폭풍전야의 고요한 바다 같은 날카로움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마주할 때만 그의 눈에 나타나는 그런 빛이었다. 누구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길 위에서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서름과 절망이 아버지를 본 순간 터져버렸다.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다. 그저 내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넓고 따뜻한 손길로 말없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내가 울음을 그치고 감정을 추스르자 아버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다. 옆에 계시던 이모님은 이미 식당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분노와 안타까움을 담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었다. 최 여사의 오만불손한 태도부터 우리의 신분을 조롱하던 말들, 광교신도시 땅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싸대기와 박지훈의 비겁한 반응까지. 아버지는 말없이 들으셨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모님이 최 여사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거침없이 떠들던 대목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무릎을 무의식적으로 몇 번 두드렸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이모님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반짝이는 테이블에 비친 내 부어오른 뺨을 바라보았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빠를 속이면 안 됐는데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아버지는 손을 뻗어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내 뺨의 붉은 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셨다.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바보 같은 소리.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평소에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미래건설, 그들이 말한 광교신도시 사업 말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그의 시선은 깊고 날카로웠다. 수아야, 너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지? 법조인으로서 우리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아. 우리가 믿는 건 단 하나뿐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마주했다. 증거,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오직 증거만 믿는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번개처럼 내 마음속의 모든 안개와 서름을 걷어냈다. 그렇다. 울어서 무엇하고 분노해서 무엇하겠는가. 나는 로펌 직원이고 나의 꿈은 검사가 되는 것이다. 법이야말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순간 사랑 때문에 비굴하고 나약해졌던 강수아는 죽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복수의 불꽃을 품은 법조인이 서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빛은 단단해졌다. 네, 아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인맥을 쓰겠다는 말은 더더욱 꺼내지 않으셨다. 그저 나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는 말씀하셨다. 늦었다. 어서 쉬어라.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테니.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최 여사가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모든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다. 국토교통부 그 양반들만 잘 구워 삶으면 다음 주에 제주도로 모셔서 머리 좀 식혀드릴 거야. 보통 사람이 들으면 그저 허풍으로 넘길 말들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퀭한 눈을 하고 두꺼운 컨실러로 뺨의 붉은 자국을 가린 채 평소처럼 로펌으로 출근했다. 내 평온한 표정 아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의 반격은 미래건설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로펌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미래건설의 최근 5년간 모든 공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낙찰 프로젝트 공고, 연간 재무제표, 기업 신용보고서, 심지어는 눈에 띄지 않는 업계 뉴스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박지훈의 전화와 메시지는 내가 식당을 나온 순간부터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수아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러셔.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수아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3년 세월이 이렇게 끝날 순 없잖아.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해서 초조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내버려둬야 했다. 사람은 그런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쉽게 실수를 저지르고
가장 쉽게 입을 여는 법이다. 그렇게 3일을 무시한 후 나는 거의 절망에 빠진 그의 메시지 폭격에 마침내 답장 하나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 6글자는 그에게 구명줄처럼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의 전화가 즉시 걸려왔다. 나는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다시 만난 박지훈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렸다.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것이며 나중에는 후회했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적당히 상처받고 흔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훈아, 그거 알아? 그날 어머님한테 뺨을 맞았을 때 정말 아팠어. 근데 뺨보다 더 아팠던 건 너의 반응이었어. 나는 내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 말에 그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수아야. 나 그때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뭘로 약속하는데? 너희 집. 어머님은 날 이렇게 무시하시는데 내가 시집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심지어 난 어머님이 그렇게 화내신 게 내가 괜히 광교신도시 사업 얘기를 꺼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해. 나 혹시 너희 집안 사업에 누가 된 건 아닐까? 나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그 사업으로 돌렸다. 박지훈은 자기 집안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증명하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집안의 힘을 과시해서 내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는지 즉시 반박했다. 그럴 리가. 그는 즉각 부인했다. 그 땅은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어. 엄마가 말한 그대로야? 국토부 김 차관님이랑 결제 라인에 있는 과장 몇 분, 지난주에 아버지랑 제주도 가서 골프 치고 오셨는데 돌아오신 다음 날 바로 내부 심사 통과됐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거 아니야? 다 비즈니스에서 흔히 있는 소통 과정일 뿐이라고. 나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그분들 상대하는 건 10년 넘게 우리랑 일해온 청송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가 전담해. 일처리 깔끔해서 절대 흔적도 안 남아. 그러니까 넌 법적인 문제 같은 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김 차관, 청송캐피탈.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컵으로 입가를 가린 채 차갑게 번지는 미소를 감췄다. 박지훈, 고마워. 내가 직접 내 손에 방아쇠를 쥐어줬구나. 카페를 나오며 나는 마음이 흔들리는 척하며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그에게 희미한 희망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즉시 나의 전장인 서재로 돌아왔다. 청송캐피탈. 기업정보조회 시스템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곧 결과가 화면에 떴다. 자본금 1억 원짜리 소규모 투자회사였고 대표이사는 이영수라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회사의 사업 범위는 프로젝트 투자 및 기업 컨설팅으로 매우 모호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소규모 회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래건설의 역대 재무제표와 청송캐피탈의 공개 정보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규칙을 발견했다. 미래건설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낙찰받기 직전마다 거액의 컨설팅 비용 또는 용역비가 청송캐피탈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의 인허가 부처는 거의 모두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있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청송캐피탈은 그들의 뇌물 창구, 즉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이다. 소위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은 김 차관 같은 인물들을 구워 삶기 위한 뇌물이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자금 흐름만으로는 완벽한 증거사슬을 구성하기에 부족했다. 청송캐피탈의 돈이 실제로 그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건 내게 거대한 도전이었다. 나는 수사권이 없는 일개 로펌 직원이었다. 속수무책으로 막막해하던 그때 아버지 서재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이 떠올랐다. 금융범죄 추적 및 수사 기법.
나는 이틀 밤을 새워 그 책을 파고들었다. 대담한 계획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주말을 이용해 나는 청송 캐피탈의 주소지가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낡은 건물이라 보안이 허술했다. 면접 보러 왔다고 둘러대자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청송 캐피탈의 사무실은 형편없이 작았다. 책상 2개가 전부였고 텅 빈 사무실에는 먼지만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긴 문서 조각들을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수거해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십수시간의 노력 끝에 몇 개의 결정적인 단서가 복원되었다. 백화점 쇼핑 영수증 몇 장과 골프장 이용 내역서였다. 이용 날짜는 박지훈이 말했던 그들이 제주도에서 머리를 식히던 바로 그 며칠이었다. 그리고 영수증 중 하나의 상호명은 반쯤 찢겨 있었지만 남은 부분에서 희미하게 김이라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는 호텔 예약 확인서 조각에서 2개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영수, 그리고 김태진. 나는 즉시 인터넷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다. 뉴스 기사 하나가 튀어나왔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태진,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공로로 대통령 표창. 바로 그였다. 김 차관. 모든 단서가 그 순간 하나로 연결되었다. 미래건설은 청송캐피탈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뇌물을 각종 소비 형태로 김태진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증거 미래건설과 청송캐피탈의 자금 거래 내역, 복원한 영수증과 호텔 예약 확인서, 광교신도시 사업을 담당한 김태진 차관의 공개 뉴스 보도, 그리고 박지훈과의 통화 녹음 파일, 그렇다, 카페에서 나는 녹음을 했다,를 완벽한 증거사슬로 정리했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정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청산이다. 나는 모든 자료를 CD 한 장에 굽고 출력한 서류들과 함께 누런 서류 봉투에 담았다. 이름도 어떤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나는 민원실로 가지 않고 입구에 있는 진정고발함에 그 두툼한 봉투를 직접 넣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뒤돌아섰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지만 조금의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심판의 종이 이미 울리기 시작했음을. 그 후의 날들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책을 읽고 공부했다. 박지훈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그는 내 인생에서 도려낸 악성 종양 같았다. 흉터는 남았지만 내 세상은 그로 인해 한결 깨끗해졌다. 보름 후 광교신도시 사업의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고 미래건설이 예상대로 낙찰되었다. 박씨 집안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롯데호텔 최상층 연회장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정재계의 온갖 명사들과 모든 주요 언론사를 초대했다. 그 규모는 마치 박씨 집안의 대관식을 치르는 듯 했다. 나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 화면 속 박 사장은 의기양양했고 최 여사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으며 박지훈 역시 멋진 정장 차림으로 부모님 곁에 서서 뽐내는 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미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그 거만하고 높은 재벌 2세로 돌아간 듯 했다. 나는 TV를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다. 서두를 것 없어.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축하 파티가 열리던 밤, 서울의 상류층이 모두 롯데호텔에 모여들었다. 연회장에는 샴페인 타워가 높이 솟아 있었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은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 사장은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인 축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 미래건설이 광교신도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 미래건설이 새로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 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밖에서부터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굉음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이 순간 정지했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문 쪽을 쳐다보았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표정이 엄숙한 남자 10여 명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냉정한 얼굴로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높이 쳐들며 현장의 음악을 압도하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입니다. 미래건설이 광교신도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불공정 경쟁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정태 사장님, 저희와 함께 서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와,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웃음꽃을 피우던 하객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박씨 집안과 엮일세라 앞다투어 뒷걸음질 쳤다. 기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흥분하여 무대 위에서 새하얗게 질린 박 사장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렸다. 축하 파티는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마이크를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뻔했고 곁에 있던 박지훈이 겨우 부축했다. 박지훈의 얼굴은 아버지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망연자실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사관 2명이 무대 위로 올라와 다리가 풀린 박 사장의 양팔을 부축했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파트너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를 무대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날 미래건설의 축하 파티는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TV로 이 소동극의 생중계를 담담히 지켜볼 뿐이었다. 수사관이 박 사장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나는 TV를 껐다. 뺨에 남았던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손바닥 자국이 희미하게 아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굴욕이 아니었다. 차갑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이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인터넷의 헤드라인은 미래건설 뇌물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뉴스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박씨 집안의 성장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자본시장의 반응은 가장 빨랐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미래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인터넷에서 박씨 집안을 저주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축하 파티에서 형님, 동생 하던 파트너사들은 앞다투어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건설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은행의 빚 독촉 전화가 회사로 빗발쳤다. 회사의 자금줄은 하룻밤 사이에 끊어져 버렸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방에 애원하며 박 사장을 빼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만능이라고 믿었던 처세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한때 그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은 이제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들을 피했고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온 세상이 그들을 향해 문을 닫아버린 듯 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질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이토록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더더욱 왜 검찰의 수사가 마치 모든 증거를 이미 손에 쥔 것처럼 이토록 신속하고 정확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박씨 집안이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저녁 뉴스에 방송된 이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 하나가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렸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뉴스에서는 한 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이 이토록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 사슬이 매우 완벽하고 전문적이어서 거의 즉시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감독하고 있는데
이 팀의 자문을 맡은 인물이 바로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한 형사부 부장판사 강인성 판사라고 합니다. TV 화면에 법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나타났다. 강인성. 그 이름은 박지훈과 최 여사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마침내 기억해냈다. 자신들이 고아라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모욕했던 그 여자, 자신들의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자의 성도 강씨였다는 것을. 강수아, 강인성. 전혀 관계없어 보였던 모든 단서들이 그 순간 하나로 꿰어 맞춰졌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애비 애미 없이 자란 애가 자신들조차 우러러봐야 하는 강인성 부장판사의 딸이었다니. 그들은 내가 그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지만 내 뒤에는 그들이 평생 건드려서는 안 될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목이 서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최 여사에게 무참히 뺨을 맞았던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들은 그것이 힘없는 여자의 도망과 포기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우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우리 집 대문 앞 계단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물은 그들의 머리카락과 옷을 흠뻑 적셔 그들을 마치 상갓집 개처럼 보이게 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최 여사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장은 다 번지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내 이름을 울부짖고 자신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고 있었다. 짝, 짝, 짝. 매번 온 힘을 다해 내리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수아 아가씨, 강수아 씨,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아가씨를 때리면 안 됐는데 제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박지훈은 그녀 옆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수아야, 미안해,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애원소리는 고요한 밤비 속에서 유난히 처절하게 들렸다. 아버지는 내 옆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문밖에서 들려오는 뒤늦고 무의미한 참회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한참 후 문밖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조용히 물으셨다. 나가서 만나보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다. 나는 문을 열고 검은 우산을 쓴 채 계단 위에 섰다. 그리고 빗속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발버둥 치며 기어오려 했지만 너무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다리가 저려 그저 제자리에서 비참하게 꿈틀거릴 뿐이었다. 수아야, 우리 착한 며느리, 아니, 강수아 씨,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한때 곱게 관리받았을 그 얼굴은 이제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나를 때려, 나를 욕해. 내 분이 풀린다면 뭐든지 할게. 제발 아버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줘. 박지훈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아야, 우리 3년 사귄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 좀 도와주면 안 될까? 3년의 정.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모욕당하고 뺨 맞는 것을 멀뚱히 지켜볼 때 그때는 왜 우리의 3년 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얼굴에 스쳐 지나간 조소를 거두고 늦가을의 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최 여사님. 두 분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와 당신들의 관계를 아신 직후 이 사건에서 즉시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건의 어떤 사법 절차에도 개입하지 않으실 거고 절대로 그럴 분도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에 망연자실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말을 이었다. 진정으로 당신들의 운명을 결정한 건 바로 당신들 자신입니다. 수년간 법을 우습게 알고 뇌물을 뿌리고 정경유착을 일삼은 당신들. 당신들 스스로 저지른 범죄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제가 아는 진실을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 말은 얼음물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통곡을 터뜨렸다. 박지훈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복수의 쾌감도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다. 돌아가세요. 내가 담담히 말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있을 시간에 법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나 고민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돌아섰다. 그리고 무거운 대문을 닫았다. 문 밖에는 그들의 절망과 파멸이 있었다. 문 안에는 나의 평온과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미래건설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넝쿨째 고구마를 캐듯 박씨 집안의 광교신도시 사업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지난 10수년간 청송캐피탈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많은 정부 관료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온 거대한 비리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국토교통부 김태진 차관은 낙마했고 박씨 집안과 연루된 수많은 관료와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종 판결은 예상대로였다. 미래건설은 뇌물공여, 불법 입찰, 분식회계 등 수많은 혐의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상업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 사장은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박지훈은 수사 후반에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전체 범죄 사슬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재벌 가족은 그렇게 법이라는 강철 망치 아래 역사의 먼지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로펌에 사표를 냈다. 증거를 수집하고 어둠과 싸웠던 그 경험은 내 직업적 방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마쿠에서 남을 위해 서류를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무대 앞으로 나아가 내 손에 쥔 법으로 진짜 정의를 추구하고 싶었다.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1년간의 고독한 수험 생활을 시작했다. 그 1년 동안 나는 거의 모든 사회생활을 끊었다. 매일의 삶은 책상, 식당, 침실, 이 세 곳을 잇는 선이었다. 책상 위에는 법전과 판례 분석 자료가 사람 키보다 높이 쌓였다. 아버지는 내게 어떤 압박도 주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셨고 어려운 문제로 머리를 싸맬 때 함께 마당을 산책해 주셨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나의 꿈을 지지해 주셨다. 이듬해 봄, 나는 사법연수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아버지께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을 때 나는 늘 산처럼 굳건하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리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단 4마디를 하셨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마침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음을. 사법연수원에서의 2년은 힘들었지만 충실했다. 나는 스펀지처럼 미친 듯이 지식을 빨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낮추던 강수아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훌륭한 검사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법조인 나 자신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고 나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신임 검사가 되었다. 검은 법복을 입던 날, 나는 일부러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우리 부녀는 똑같은 법복을 입고 법원의 장엄한 휘장 아래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한 사건 때문에 지방법원에 기록을 열람하러 갔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 법원 앞 계단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뒷모습과 마주쳤다. 박지훈이었다. 몇 년 만에 본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세상사에 시달린 듯한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어떤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듯했다. 그도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몸에 걸쳐진 검사 법복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놀라움, 후회, 부러움,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자격지심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몇 개의 계단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마치 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사이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결국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내 시선을 피하려는 듯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오가는 사람들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다. 나는 그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했다.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 동정심 한 조각도 없었다. 그는 내게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마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법원의 계단을 내려왔다. 햇살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저 앞에는 나만의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 길 위에 여전히 가시밭길과 도전이 있을 것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는 정의의 검이 쥐어져 있고 내 마음속엔 나만의 쾌청한 하늘이 펼쳐져 있으니